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북한 화폐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일 오전 10시부터 중앙에서 조직하는 중대 회의가 있으니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이상 간부들, 각급 기관장, 재정 책임자들은 빠짐없이 참가하여야 한다. 2023년 10월 3일 아침 북한 당국이 각 지방 당국에 내린 지시 내용이죠. 갑작스레 기관장과 재정 책임자들을 소집하는 걸 보고 북한 주민들은 혼란과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밤 9시가 넘은 시간에도 장마당에 몰려들어 물건을 사기 위해 애썼죠. 혹시 또다시 화폐개혁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두려웠거든요. 여기서 익숙한 듯 낯선 단어가 눈에 띕니다. 바로 화폐개혁이죠. 화폐개혁이란 정확히 뭘까요? 화폐개혁이 뭐길래 북한 주민들이, 재정 책임자들이 모두 소집된 긴급회의 때문에 공포에 떨어야 했던 걸까요? 먼저 화폐개혁이란 정책적 혹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화폐 가치를 조절하는 것을 뜻합니다.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구화폐의 유통을 정지시키고 단기간에 신화폐로 강제 교환하거나 고액권을 발행하거나 통용가치를 절하하고 유통화폐의 액면가치를 법으로 정한 비율에 따라 절하하는 것이 모두 화폐개혁에 포함되죠. 어떤 방법이 되었든 화폐개혁은 일반적으로 큰 위험부담과 부작용을 안고 있습니다. 구화폐를 신화폐로 교환하는 일은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화폐 변경에 따른 화폐 주조 비용, 은행 자동화기기 교체, 전산 시스템의 교체, 각종 회계 양식의 변경 등 직접적인 많은 비용이 들죠. 고액권을 발행하면 세금 탈루가 쉬워지고 음성적 불법 거래로 부패가 조장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화폐 단위 하향 조정은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을 유발하죠. 화폐 단위가 바뀌게 되면 시행착오 기간이 한동안 이어지면서 사회에 혼란이 초래되고 민심이 악화될 가능성 또한 큽니다. 가능성이 크다기보다는 필연적이죠. 그러니까 화폐개혁은 여러모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입니다. 베네수엘라, 터키, 짐바브웨, 프랑스 등 역사적으로 수많은 나라에서 화폐개혁이 실시되었지만 100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게 바로 화폐개혁이죠. 성공한 케이스도 드물고 잘되면 장점도 있지만 리스크가 훨씬 크니까요. 이런 화폐개혁을 밥 먹듯이 해온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죠. 북한은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무려 5차례의 화폐개혁을 단행해왔습니다. 북한, 이 두 글자를 듣자마자 결말이 예상되실 겁니다. 네, 대차게 말아먹었죠. 다른 쪽은 제쳐두고서라도 경제적으로 북한은 무능력 그 이상이니까요. 대충만 나열해봐도 초인플레이션에 당장 내일 먹을 밥도 없어지게 만들었고 현금 다발을 안고 투신하는 사람까지 만들었죠. 정부에 대한 불신, 화폐에 대한 불신도 만들어냈습니다. 빈부격차는 상상을 초월하게 되었죠. 더 많은데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북한의 첫 번째 화폐개혁은 1947년에 실시되었습니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났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그중 하나는 일제가 한국의 신용체계를 망가뜨린 채 한국을 떠났다는 겁니다. 해방전 일제는 조선의 신용체계를 거의 독점적으로 소유한 상황이었습니다. 1945년 6월 기준 일제는 조선의 본점을 둔 전체은행 5개의 불입자본 총액의 89.7%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였죠. 이런 상황에서 일제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기 직전 과잉화폐를 남발한 탓에 조선에는 화폐량이 지나치게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돈의 가치는 하락했고 물가는 상승했죠. 패망 직후에는 일본인들이 예금을 인출해 일본으로 달아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의 금융은 혼란 아니 개판이었죠. 게다가 해방 후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에 의해 남북이 분단되고 난 뒤 북한 쪽 신용공황은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은행과 신용기관들의 본점은 모두 남한에 몰려 있었거든요. 즉 은행들과 신용기관들을 통일적으로 관리할 독자적인 기구가 북한에는 없었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초기 북한의 화폐 유통 과정은 정상적인 국가들과 달랐습니다. 제대로 돈을 공급받을 수도 자체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기도 어려웠던 북한에는 위조 지폐가 활개치게 되었죠. 북한은 식민지 때 일제가 발행한 조선은행권을 사용하거나 소련군의 군표, 소련 화폐 루브라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오래 지나지 않아 북조선 중앙은행이 설립되긴 했으나 중앙은행 기능은 하지 못했습니다. 표면상으로 화폐 유통에 대한 지도와 조절은 북조선 중앙은행이 맡고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화폐 발행권은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북조선 중앙은행은 유통 중인 화폐 발행량조차 모르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소련 정부는 북한 주둔 소련 군사령부 유지비를 공급하기 위해 계속 군표를 발행해댔습니다. 당연히 북한 시장에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유발됐죠. 북한의 화폐 개혁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북한뿐만이 아니라 소련 역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소련 강요회의는 화폐 교환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화폐 개혁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죠.
북조선인민위원회는 1947년 12월 1일 새 화폐 발행과 신고 화폐 교환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지금까지 우리에겐 우리의 화폐가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갖게 된다. 이 조치는 인민 경제를 강화할 것이며 남조선 반동분자들이 위조화폐로 북조선 시장을 더 이상 유린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김일성이 남긴 말에 대강 나와있듯 북한이 소련의 주도 아래 실시한 첫 번째 화폐 개혁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지주 반공주의자들의 재산 몰수. 두 번째, 과잉 화폐로 인한 물가 상승 억제. 세 번째, 일원적인 금융체제 구축을 통한 북한 자체 금융체제 안정. 네 번째, 위조 지폐 근절을 통한 안정된 통화의 유통 보장. 네 가지 목적을 가진 화폐 개혁은 12월 5일에 공표되어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북한은 이 기간 동안 과거 화폐를 새로운 화폐로 교환해 주었죠. 언뜻 보면 뭐 나쁠 게 전혀 없어 보이지만 북한은 새로운 화폐로의 교환을 빌미로 북한 주민 대부분의 구화폐를 몰수하면서 동시에 교환 한도를 계층별 소유 형태별로 차등 설정하였죠. 한마디로 내가 1000만원을 가지고 있어도 내 계층의 교환 한도가 100만원이라면 900만원은 진짜 휴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은 상공업자, 종교 집단의 화폐 자산을 모두 몰수해버렸죠. 그래도 결과적으로 1947년의 화폐 개혁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물론 북한 기준에서 말이죠. 북한은 중앙은행의 발권 사업 기능을 강화한 덕분에 이런적 금융체계 구축을 성공했고 지주와 반공주의자들의 생산 수단은 물론 재산 수탈까지 성공했습니다. 치솟던 인플레이션을 잡는 효과 역시 누릴 수 있었고 교환한도 차등 설정으로 화폐를 몰수하고 몰수한 돈을 재분배한 덕분에 화폐 재본에 의한 재산 불균형을 감소시켜 사회적 이질감도 해소하죠. 북한 입장에서는 잘 해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뭐 맞는 말이죠. 하지만 아직 4번 남았습니다. 참고로 마지막 화폐 개혁이 북한을 망쳐놓았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간략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12년 뒤인 1959년 두 번째 화폐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때 화폐 교환은 구화폐 북조선 중앙은행권 100원과 신화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중앙은행권 1원의 비율로 교환되었죠. 100대의 화폐 개혁이었습니다. 1959년은 북한의 농업과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료된 해이자 전후 복구가 마무리되고 북한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이 시현되던 해였습니다. 이 시기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30%를 웃돌 정도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 열기가 최고조에 이른 시기였죠. 북한 경제의 전성기였습니다. 주민들의 소득 분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무차별 무제한 교환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경제 전성기이기도 했기에 큰 문제는 없었죠.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1979년 3차 화폐 교환이 시행됩니다. 3차 화폐 개혁의 배경에는 오일 쇼크가 존재합니다. 1973년에는 세계적인 자원파동 오일 쇼크가 일어나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뛰게 되었는데 불안감을 느낀 북한의 모든 사람이 돈을 움켜쥔 채 내놓지 않았죠. 북한은 화폐 교환이라는 조치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돈을 회수하였습니다. 동시에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김정일의 후계 체계를 공고히 하는 작업이었죠. 사실 일반 국가라면 큰 혼란을 빚을 만한 상황이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국가에서 배급이 잘 나오던 시기라 생각보다 큰 반발은 없었습니다. 1992년에는 4차 화폐 개혁을 실시하는데 이쯤 되면 거의 뭐 취미로 화폐 개혁을 하는 수준이죠. 자주 화폐 개혁을 하다 보니 북한 주민들은 돈, 자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4차 화폐 개혁은 소련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는 소련이 붕괴한 직후였거든요. 북한은 소련의 붕괴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막기 위해 화폐 개혁을 결정했습니다.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은 소련 덕에 먹고 살고 있었죠. 든든한 돈줄과 뒷배가 끊기자 북한은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화폐 교환 조치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은행이었죠. 화폐를 교환하면서 한 가구당 2만원까지 은행에 돈을 맡기게 만들었는데 웃긴 건 출금을 막아놓았다는 겁니다. 화폐 개혁이라기보다는 몰수였죠. 4차 화폐 개혁 이후 북한 사람들은 집에 현금을 쌓아놓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이제 좀 그만하려나 싶었던 북한은 2009년 11월 30일 기습적으로 화폐 개혁을 발표하죠. 본격적인 삽질의 시작입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안 그래도 망해가던 북한 경제를 나락으로 보낸 사건이 2009년 화폐 개혁이죠. 북한은 기존의 국권 100원을 신권 1원으로 교환하게끔 했는데 이는 2002년 7월 1일 경제 개혁 조치 이후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 그리고 안거래 시장에서 유통되는 북한 주민들의 지하 자금을 끌어내기 위해 2002년 이후 급속하게 확대되던 사적 시장을 통제하고 계획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주요한 목적은 장마당을 손보겠다는 것이었죠. 북한은 교환 가능한 금액을 세대당 10만원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가에 바치거나 은행에 맡겨야 하는 불합리한 조건을 붙였습니다. 네, 교환이 아니라 몰수이죠. 거기다 이때는 고난의 행군 이후였습니다. 배급이고 뭐고 다 끊겨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사람들은 장마당을 통해 거래를 하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살던 시기 겨우겨우 벌어놓은 돈은 나라에서 다 몰수하는 데다 교환 한도도 있고 국권은 사용도 못하고 그렇다고 나라에서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한순간에 내일 밥 먹을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사회는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빠지게 되죠. 북한에서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 그리고 화폐를 훼손하는 건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에는 돈이 둥둥 떠다녔고 돈을 뿌리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함께 떠다니기 시작했죠. 북한 경제는 하루아침에 압이 규환이 되었습니다. 쌀값은 초인플레이션으로 300배 이상 급등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북한의 화폐를 믿지 않게 되었죠. 장마당을 잡겠다고 시행한 개혁이었지만 장마당은 더 활성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러, 위안, 엔화를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사람들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역사 동안 주민들이 이렇게 격렬하게 반항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이죠. 국경에서는 북한 보안원을 쏘아 죽이는 일도 일어나고 김일성의 초상화를 돈과 함께 땔감으로 쓰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때 위기감을 느낀 김정은이 천안함 피격을 감행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북한은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냥 말이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천안함을 피격한 이유가 북한 화폐 개혁으로 인한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은 김정은 후계 체계가 공식화된 시기였거든요. 더 이상 북한을 믿지 못하게 된 주민들은 북한의 의도와는 달리 장마당과 달러에 올인했습니다. 원래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죠. 북한이 자본주의화 되어가자 돈벌이가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물론 엄청난 달러의 기준은 북한 기준이죠. 보통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면 우리 기준 부자 돈주라고 부릅니다. 북한의 주민들은 자본주의화 되어갔고 정부가 없다시피 한 장마당에는 깡패, 조폭, 고아, 국어라는 거지 돈 있는 돈주들이 함께 먹고 살기 시작했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라는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빈부격차는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벌어졌고요. 외화벌이를 하던 사람들도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은 돈을 정부 사람이 받아 수수료를 떼고 외화벌이를 하는 사람에게 북한 돈으로 봉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북한 돈을 받아도 의미가 없으니 아예 탈출을 감행하는 것이죠. 2009년 화폐 개혁은 비틀거리던 북한 경제를 아예 불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북한 정권이 위태해졌다, 붕괴한다, 조짐이 심상치 않다, 주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입김이 예전 같지 않다, 모두 이 이유로 나온 말들이죠. 채널의 영상인 장마당 세대 영상을 보시면 현재 북한 젊은 층이 정부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북한 화폐 개혁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